이제 은퇴를 앞두고 계신 분들, 자 이런 분들은 이제는 개인연금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자 개인연금 보험들이 생명보험사에 있는데 이런 개인연금 보험들 중에서 지금 최저 보증 수익률이 연단리로 7%, 8%까지 하는 게 나와 있어요. 자, 연금이라는 것이 내가 가입하면 내가 받는 것이고 배우자가 가입하면 배우자 받는 것이죠. 그쵸. 그래서 뭐 나 100만 원, 배우자 100만 원이면 서로 200만 원 받죠. 그렇죠. 따로따로입니다. 왜냐하면 배우자랑 우리가 한 몸이 아니잖아. 그렇죠. 남이지 뭐 솔직히. 그렇지. 지금 우리가 같이 살고 있는 것이지. 우리가 언제 흘릴지 모르잖아. DNA도 다르고 자식도 아닌데.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어요. 국가에서도 모든 제도도 네 건 네 거, 내 건 내 거야. 근데 이제 한 명 먼저 죽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개인 연금은 내 거기 때문에 내가 생존할 때 내가 받는 것이고, 그렇죠. 내가 받다 사망하게 되면 내가 못 받은 금액이 있잖아요. 요거는 배우자에게 줄 수도 있고, 그렇죠. 자식에게 줄 수도 있고, 다 싫어. 그럼 사돈의 8촌 조카 줘도 되고요. 남에게 줘도 됩니다. 그건 개인 자산이기 때문에 개인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딱 줘야 된다는 의무는 없어요. 그런데 국민연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은 받다가 사망하게 되면 내가 받던 연금액의 한 40에서 60%, 한 5, 60%를 누군가에게 주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줄 수 있는 방향이 정해져 있어요. 첫 번째가 배우자. 왜냐하면 국민연금은 부부가 같이 기여한 것으로 봅니다. 같이 낸 것으로 보기 때문에 내가 받다가 죽어도 내 배우자에게 60%를 주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배우자가 없잖아요. 그러면 자녀에게 갑니다. 근데 자녀가 25세 미만이어야 돼요. 어린 자녀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자녀가 성장한 자녀는 받을 수 없어요. 자녀도 없다면 부모님한테 갑니다. 부모님은 60세 이상이셔야 되는데 부모님 뭐 돌아가셨을 테니까 실제로는 사실상 배우자가 거의 대부분 이어야 되는 거죠. 배우자에게 지급할 때는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 국민연금은 사회복지제도이기 때문에 한 사람에게 2개를 주진 않아요. 그럼 요거는 그냥 끝. 이게 무슨 얘기냐? 배우자가 국민연금이 없어. 본인은 하나도 없어. 그러면 남편이 돌아가시면 유족연금 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배우자가 본인 연금도 있어. 내 연금도 있는데 한 분이 돌아가셔가지고 유족연금도 받게 돼? 2개를 받잖아요. 2개를 동시에 받을 수 없고 하나를 선택하셔야 돼요. 큰 거를. 연금을 받으면서 죽으면 어떡합니까? 라는 질문을 많이 받긴 합니다. 그런데 적어도 우리가 연금을 상담하거나 연금을 준비할 때는 내가 오래 살 것이라는 가정을 하고 설계하시는 게 맞아요. 그렇죠. 내가 집을 살 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 집을 뭐 2년 만에 팔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진짜 내가 살고 싶은 집, 정말 자녀 키우기 좋고 좋은 집을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다 보면 좋은 집을 사야 되기 때문에 입지도 줘야 되고 학군도 줘야 되고 뭐 다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집을 살다가 보면 집값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내가 상황이 바뀌어가지고 이사를 갈 수는 있겠죠. 그죠? 근데 처음부터 내가 이 집을 뭐 살지 말지도 잘 모르겠고 뭐 언제 팔지도 모르겠고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하면 안 된다. 그렇죠. 일단 목적이 명확해야지 구체적인 방법이 나오고 그래야지 좀 우리도 혜택을 더 확실하게 볼 수 있다. 그런 말씀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끔가다 이제 저도 이제 퇴직연금에 가입되다 보니까 뭐 디폴트 옵션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뭐예요? 걔는 뭔지도 모르겠어. 자, 우리 이제 뭐 파숑 TV, 스마트 튜브 TV를 보신 분 중에 투자에 관심 있는 분 많잖아요. 그죠? 사실 우리가 노후 준비를 하기 위해서 일정한 투자를 통해서 수익을 내고 자금을 불려가는 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그 퇴직연금 있잖아요. 퇴직연금. 회사에서 만들어주는 퇴직금, 그다음에 뭐 IRP 이런 거. 이 퇴직연금을 분석해 보니 이 퇴직연금의 거의 대부분 한 85에서 90% 가까이가 예적금에 묻혀 있어요. 그냥 현금으로 그냥 현금에 그러니까 은행 뭐 2% 3% 안 되는 자산이 묶여 있는 것이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투자 비중은 한 10% 15%도 안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일단 개인은 자기 노후 자산이 불어나질 않아. 그렇죠. 뭐 2% 3% 불어나지만 물가가 더 오르는데 인플레이션 맞고 안 되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후 자금이 점점 상대적으로 가치가 감소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거기다가 이 투자 자산으로 자꾸 들어오지 않으니까 국가 입장에서는 퇴직금이 지금 400조거든요. 총 400조 시장이에요. 우리나라 주식 시장이 지금 한 2,000조? 2,000조가 안 되나? 왔다 갔다 하니까요. 2,000조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퇴직연금 400조가 만약에 주식시장을 넘어온다. 그러면 완전히 주식시장에 큰 손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 정도 되면 주가가 엄청나게 뛸 수밖에 없어요. 최소한 25% 이상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자, 그래서 국가는 퇴직연금을 주식
주식을 통해서 투자해서 수익률도 내고 그다음에 주식시장도 활성화시키고 안정적으로 이런 목적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이제 계속 얘기했더니 좀 주식 좀 해라 퇴직금 가지고 했더니 해 안 해? 안 하죠. 안 하지. 이게 사실 뭐 주식을 하는 사람도 있어. 있겠죠. 어떤 사람들이면 대부분 젊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젊은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퇴직금 쌓여 있는 금액 자체가 작아. 내가 한 달에 30만 원씩 한 2년 냈어. 그럼 뭐 한 720만 원 있어. 720만 원으로 주식을 사. 뭐 도움이 돼요? 뭐 그냥 뭐 그러네요. 그냥 일상 뭐 그렇게 죄송하지만 그렇게 적은 금액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수십 명 수백 명이 마음을 바꿔도 사실 뭐 주식시장에 아무 변화가 없어. 그렇겠네요. 근데 지금 5, 60대 있잖아요. 그렇죠. 억 단위씩 쌓여 있는 그분들은 억 단위로 쌓여 있습니다. 맞아요. 그분들이 의사 결정을 해줘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거 안 하는 거야 사실. 하기도 쉽지 않아요 사실. 그분들은 또 주식 투자 안 했으면 또 이것도 왔다 갔다 하는 것도 귀찮기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방법도 몰라 그리고. 그리고 나이 들어서 그래요. 20, 30대야 내가 뭐 항상 그러잖아. 제가 놀이공원을 가도 저 혹시 그 88 열차, 청년 열차 이런 거 기억나세요? 에버랜드. 그렇죠. 네? 뭐 지금은 T 익스프레스 이런 거 있잖아요. 예전에.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네. 지금 있겠죠. 네, 이런 거 있잖아요. 그전에. 예. 근데 중요한 건 저는 20, 30대 때 놀이공원 가면 그런 거 잘 탔어요. 그 타러 가는 거니까 그것만 줄 서서 타는 거야. 막 그냥 짜릿하고 재밌잖아. 지금은 제 나이가 50대잖아. 이제 가서 보면 어떻게 생각인지 아세요? 어떤 생각이? 겁나요. 그렇죠. 저걸 어떻게 타? 우리 애가 그걸 타고 있어. 내가 불안해. 그걸 한번 타봤거든 몇 년 전에. 허리고 다리고 어깨고 쑤셔가지고 내가 이걸 왜 탔나? 또 뇌가 쏠리는 느낌에서 머리 아프고 막. 그러니까요. 이거 어쩔 수 없어. 젊을 때와 나이 들어서의 몸의 상태라든가 판단력이라든가 생각 자체가 다 바뀐다. 근데 나이가 들면 점점점 자산 운용도 보수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렇죠.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워낙에 이제 투자 비중이 낮다 보니까 국가가 디폴트 옵션이라는 걸 설정해서 자꾸 이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지금 하라고 하면 안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라 하냐면 지금은 그냥 네가 하던 대로 해. 그런데 1년 뒤가 돼가지고 만기가 돌아왔는데 네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국가가 알아서 해줄게. 지금 사인한 대로 해줄게. 지금 좀 투자하겠다고 해. 그죠? 지금은 하기 싫으니까 앞으로 1년 뒤에는 하도록 해라고 이제 사인을 하는 거야. 알아서. 그럼 이제 예를 들면 뭐 그래 나중에 한 1년 뒤에는 뭐 투자 좀 해보지. 그래서 투자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쓰면 그게 뭐 이제 뭐 초저위험, 저위험, 중위험, 고위험 있는데 그렇죠. 이걸 해가지고 이제 1년 뒤가 되면 이제 이 사람은 이제 만기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자동으로 해가지고 그 사전 지정 운용제도라고 해서 운영 방법을 사전에 지정해 놓는 거예요. 그렇게 쭉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 거거든요. 만들어 줬어. 그렇게 할 줄 알고. 근데 어때? 막상 오픈했더니 사람들이 또 선택을 하는데 사람들이 야 근데 내년에 또 위험하게 안 하는 거야. 또 그래. 사실 우리가 투자를 하면서 그 펀드를 설정하게 돼 있어요. 디폴트 옵션에. 근데 어떻게 되냐면 초저위험, 뭐 저위험, 중위험, 고위험 돼 있어. 어때요 용어가? 그러니까 그걸로 어떻게 뭐 모르죠. 어떻게 일단 잘 보시면 다 위험이야 일단. 다 위험이네 진짜. 말이 다 위험이네. 말을 그렇게 쓰면 안 되지. 뭐 예를 들면 초저안정, 저안정, 중안정, 고안정. 그러면 그래 오다르고 아다르고 어차피 다 안정인데 얘는 뭐 좀 덜 안정하고 얘는 제일 안전하고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렇죠. 근데 얘는 좀 덜 위험, 얘는 중위험, 얘는 고위험, 얘는 초고위험. 다 위험해.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로는 디폴트 옵션을 시행한 지가 2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대로다. 여전히 그대로. 그래서 사실 이제 이런 부분에서 퇴직금을 가지고 투자 시장으로 끌어들이는 것에 좀 한계가 있는 것 같다. 우리나라는. 그러네요. 근데 여기서 사람들이 무슨 얘기하냐면 미국 401K를 얘기를 많이 해요. 그렇죠. 굉장히 탄탄하고 안전한. 그럼 미국 나스닥이나 S&P가 꾸준하게 수십 년간 상승하는 걸 보면서 401K를 통해서 미국의 퇴직연금 가입자들은 굉장히 높은 수익률을 내서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다. 이런 걸 우리가 딱 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하면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저는 거기서 그 이야기가 얼마나 잘못된 이야기인지를 이야기해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미국에서 401K를 통해서 투자 수익을 많이 했으니까 대한민국도 그렇게 하면 할 수 있다. 근데 미국의 401K를 투자했던 사람들은 벌써 수십 년간 투자해 왔습니다. 그렇겠죠. 그리고 그것이 어떠한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나스닥이나 S&P는 꾸준하게 우상향해 왔어요. 그렇죠. 이렇게 투자가 물론 약간의 변동성은 있지만 단기적인 등락은 계속 있죠. 그렇죠. 꾸준하게 우상승하면 사람들이 처음에는 의심을 해요. 근데 해보니까 계속 되거든요. 상승을 해요. 그리고 그중에 글로벌 금융위기도 있었어요. 맞아요. 폭락을 했지만 다시 회복하고 다시 또 올라갔어요. 이런 걸 보면 사람들이 이제
투자, S&P, 나스닥 주식에 대해서 확신이 생겨요. 그래서 미국에서 그 투자를 20년간 해왔던 사람들은 투자에 대한 확신, 신념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걸 꾸준하게 진행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고 그걸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대한민국은 주식에 대한 확신, 신뢰가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끊임없이 흔들려 왔고, 네. 그리고 지금 30년째 코스피 박스권이고, 네, 박스권이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뭐 주변에서 주식으로 돈 벌었다는 사람 본 적이 없고, 네. 네. 그래서 우리가 미장을 가긴 하지만 미국장 갔어도 지금 당장 돈 버는 것일 뿐이지 이것이 10년, 20년째 돈 버는 결과를 아직 검증 못 해봤잖아요. 그렇죠. 미국장 열린 지가 몇 년 안 됐잖아요. 네. 일반인들한테도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 투자가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주식 시장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와 학습 효과가 없어요. 그런데 네. 우리나라는 반대로 네. 미국 사람들이 S&P, 나스닥, 다우존스 같이 주식에 대한 신뢰, 확신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있어. 똑같이. 우리나라 어디 있는지 아세요? 어디 있어요? 부동산. 부동산. 네. 빠숑님은 부동산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저는 그냥 일반인 입장에서 우리나라는 그게 있어. 부동산은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아주 강한 확신들이 대한민국에 있어요. 네. 그렇게 해왔으니까. 예. 이제 물론 이제 뭐 수요 공급이라든가 여러 가지 뭘 보면 지금 시장이 뭐 계속 상승할 시장은 아니고 조만간 떨어질 것이고 뭐 이런 하락과 상승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만 네. 뭐 하락할 수 있죠. 그렇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끝까지 붙잡고 있어요. 그렇죠. 다시 회복될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게 어디서 온 거야? 30년간의 경험에서 오는 겁니다. 이 경험치가 다르구나. 네. 그러네요. 예.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 저는 뭐 연금을 투자로 준비해서 나중에 굉장히 많은 연금을 준비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약간의 의문점이 있어요. 만약에 IRP에서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다 그러면 대한민국 사람 다 할 거예요. 그러네요. 네. 강남 압구정 현대아파트 이런 거 다 찾아볼 것 같아요. 그렇죠. IRP에서 만약에 압구정 현대아파트 펀드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뭐 돈 모아가지고 한 50억 100억 모아가지고 압구정 현대아파트를 펀드를 사는 거예요. 네. 그럼 안 하겠어요? 다 하지? 다 하겠네요. 원베일리 사고 막 그러겠네요. 그러니까요. 네. 물론 조각주의 하는 거지만. 예. 그러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 한국하고 외국, 특히 미국 이런 데하고는 좀 아직까지는 이런 이 자산 시장을 보는 관점들이 달라서 네. 한동안은 좀 과도기를 겪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러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노후에 대한 준비로서는 이런 연금들 기본적으로 하는 것들은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었고요. 네. 그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오늘 1시간 정도 방송이 됐는데 여러 가지 좀 여러 가지 팁들과 일단 인식 자체가 좀 달라지실 것 같습니다. 40대, 50대는 직장이 있으시니까 그분들은 이제 회사에서 좀 반강제적으로 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50대부터는 은퇴하신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주변 그렇죠. 분들은. 네. 예. 그럼 이제 은퇴 좀 하셨거나 50대, 60대 분들은 뭐 하셔야 돼요? 저 그것도 궁금해서. 질문 보니까 해피밤님도 40대 맞벌이 부부인데 뭐 연금 준비 어떻게 할까 하는 게 좋을까요? 나이가 좀 있으신 거고 그쵸. 50대도 이제 은퇴를 앞두고 계신 분들. 자 이런 분들은 이제는 개인 연금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개인연금. 개인연금. 예, 국민연금, 퇴직연금은 다 해왔기 때문에 네. 개인연금 중에서 아까 제가 3040은 연금저축 IRP처럼 연말정산에 세금 환급받을 수 있는 걸로 그렇죠. 준비하시는 거고 네. 그것과 별도로 조금 더 여유롭게 노후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아까 비과세 연금 보험이 있거든요. 네. 자, 개인 연금 보험들이 생명보험사에 있는데 네. 이런 개인 연금 보험들 중에서 지금 최저 보증 수익률이 연단리로 7% 8%까지 하는 게 나와 있어요. 최저 수익률로 7% 8%짜리 있다고요? 네네네. 굉장히 좋은 연금이 나와 있어요. 그런 게 있어요? 네. 오, 안 믿기시죠? 예. 근데 나와 있어요. 내가 돈을 내면 내 돈에 대해서 계속 연 7% 8%의 수익을 보증해 줍니다. 그걸 쌓아서 나중에 연금으로 주는 겁니다. 이게 확정. 확정. 최저 보증. 부동산도 5% 넘어가면 고수익률이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그 이하로 떨어져도 그 금액을 줘요. 확정이에요. 굉장히 좋아요. 예. 그런데 세상에 공짜가 있어 없어? 공짜는 보통 대가를 치르게 돼 있죠. 예. 그렇죠. 공짜는 없어.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뭡니까? 이렇게 높은 금리를 주는 연금 보험들이 있는데 이 조건은 반드시 종신연금으로만 수령해야 됩니다. 종신연금으로만. 예, 그게 무슨 얘기냐? 네네. 중간에 인출해 가면 안 돼. 중간에 해지해도 안 돼. 담당자에게 물어봤어요. 야, 이렇게 높은 수익을 어떻게 주냐? 라고 물어봤더니 그 담당 상품 만든 담당자가 딱 한마디 했어요. 한마디. 중간에 해지한 사람한테 뺏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해지하면 불리해져요. 훨씬 더 페널티가 커. 그러네요. 하지만 연금으로 받는다면 굉장히 좋은 조건.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종신연금이 필요하시다면 이게 가능하고요. 이거를 적립식으로 매달 내실 수도 있고 목돈으로 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돈 있으신 분들은 한 번에 놓고 그냥 귀찮으신 분들은 매달 50대이신 분들은 내가 내일 모레 퇴사하는데 그렇죠. 한 달에 100만 원씩 뭐 10년을 어떻게 내? 그러니까 한 번에 내고 그냥 나눠받는 게 지금 쌓여 있는 거 내가 5천만 원 1억 있으니 이걸 가지고 내가 그냥 투자해서 하겠다. 그러면 딱 뭐 5천만 원 1억까지 맡기시면 비과세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납입을 해서 한 10년 15년 후에 65세 70세부터 네네. 평생 연금으로 받을 수 있어요. 중간에 해지만 안 하면 돼. 해지를 안 하면. 네.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금액의 연금이 나옵니다. 그러네요. 7, 8%면 이건 무조건 이런 게 있는지 저는 몰랐었네요. 거기다가 이제 비과세, 세금도 내지 않을 수 있고 그렇죠. 건강보험료도 면제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조건이기 때문에 네네. 혹시 내가 연금을 준비하고 싶은데 목돈이 있거나 아니면 지금 약간 부족하거나 이런 분들은 꼭 찾아보시면 좋은 연금들이 있는 것이고요. 네네.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힘들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선택하는 것이 우리나라는 60세 이상 70대쯤 되시면 네. 주택연금을 선택할 수 있어요. 아, 주택연금이 있죠. 네네. 네. 특히 이제 채널 보신 분 중에 부동산 관심 많으실 거니까 우리나라는 부동산 자산 비중이 높잖아요. 그렇죠. 뭐 좀 소득이 많이 없으신 분들은 그게 70%, 80%, 90%까지 가니까. 그러니까요. 그렇죠. 네, 내가 뭐 평생에 아무것도 없었지만 집 한 채는 마련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국가가 만들어 놓은 노후제도가 집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연금 받을 수 있는 주택연금 제도예요. 이게 지금 가입 연령은 55세부터 가능한데 네네. 70세에 보통 많이 가입합니다. 네네. 70세 가입 가능하고 얼마 받냐면 시세 1억당 시세 1억당? 시세 1억당 네. 월 30만 원 받습니다. 시세 1억당 30만 원. 70세. 네. 자, 그럼 내 집값이 3억이야. 예. 월 90만 원씩 평생 받아요. 집값이 5억이야. 예. 월 150만 원씩 평생 받습니다. 예. 자, 내가 5억짜리 집으로 월 150만 원씩 연금을 평생 받아요. 네. 이거 가지고 많다 적다 얘기가 많으신데 네. 내가 이 집을 팔고 길거리에 노숙하면서 5억을 가지고 150만 원 받는 게 아니고요. 이 집에 살면서 이 집의 주거에 대한 효용을 누리면서 그렇죠.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그 집을 갖고 있다는 것만으로 한 달에 150만 원씩 죽을 때까지 받는 겁니다. 그러네요. 와. 그리고 돌아가시고 나면 이제 상계를 합니다. 예. 그동안 받아갔던 연금이 사실 대출이거든요. 그렇죠. 주택담보대출이니까 요걸 집값하고 상계를 해서 만약에 집값보다 적게 받아가셨다. 네. 남은 금액은 자녀가 가져가는 것이고 그렇고 집값보다 많이 받아가셨다. 예. 남은 금액은 자녀가 갚는 것 아니고 예. 국가가 알아서 처분하는 겁니다. 야, 그러면 이게 진짜 만약에 뭐 진짜 막 집값 폭등하는 주택들이 있을 텐데 재건축 그런 거 그거 말고요. 일반적인 뭐 구축이라든지 다세대 빌라 이런 것들은 다 가능합니다. 그거 가능한 거잖아요. 대신에 내가 거주하고 있어야 돼요. 실거주하는 사람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예. 자, 그럼 제가 이제부터 이제 정리를 해드릴게요. 예. 자, 국민연금 아까 많이 받으신 분은 한 달에 200만 원씩 받는다 그랬죠. 그렇죠. 많이 받지도 않아도 돼요. 예. 꾸준하게만 하셔도 한 달에 100에서 150 받습니다. 맞아요. 그죠? 네. 퇴직금 꾸준하게만 직장 생활 해가지고 한 1, 2억 모으면 그것도 한 달에 한 100만 원 받습니다. 100만 원. 예. 그죠? 예. 그다음에 연금저축 IRP 이런 것들도 한 달에 30만 원씩만 부으셔도 네. 나중에 한 1억, 2억 모여지면 그것도 한 달에 한 100만 원 받을 수가 있어요. 예. 그죠? 네. 그다음에 개인연금, 개인연금 비과세연금 네. 이런 것도 뭐 하라는 얘기 안 드리겠지만 이것도 하게 되면 더 추가가 됩니다. 네. 자, 여기까지만 해도 기본적으로 3, 400이 됩니다. 그러네요. 맞벌이 하면 곱하기 2. 이미 600이 넘어요. 그러면 연봉 1억이랑 똑같은 건데? 그렇죠. 네. 네. 맞벌이 안 해도 3, 400은 돼요. 네. 여기다가 주택연금. 그냥 내가 뭐 서울에 있는 30억짜리 아파트 이런 건 필요 없고 네. 지방에 있는 한 3, 4억짜리, 4억짜리 집 가지고 주택연금 받으면 한 달에 150만 원이에요. 근데 이거 소득 제한 그런 거 없어요? 집이 없어요. 두 채 있다 이거. 내가 보유한 주택이 모든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12억 원 이내이면 됩니다. 12억 이내면. 네, 그러니까 부자들은 안 돼요. 일단 서울에 있는 뭐 압구정 현대 아파트는 안 되네. 그럼요. 네. 그럼 안 되고. 그렇죠. 네. 자, 이렇게 보면 결국 주택연금까지 하게 되면 맞벌이 안 해도 500이 나와요. 그러면 뭐 걱정이 없죠. 걱정 없어요. 사람들이 제가 매번 얘기할 때 월 평균 500만 원, 평생 월급 500만 원 만들기가 제 그 채널의 모토거든요. 그렇죠. 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 노후에 65세 이후부터 한 달에 500만 원씩 평생 월급밖에 만들어 드리겠다. 예.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지금 500만 원 벌기도 힘든데 나중에 500만 원 어떻게 만드니? 그러니까 지금 500만 원 받으시는 분들은 돈 잘 버시는 분들이에요. 월급쟁이 분들. 그러니까요. 근데 중요한 건 제가 지금 어려운 얘기 했어요.
아니죠. 네. 일반적으로 하는 게 반 이상이고. 일단. 그럼요. 국민연금, 퇴직연금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는 게 아니고. 개인연금 한 달에 내가 무슨 뭐 300만 원 넣어요? 30만 원, 40만 원 넣는 거 꾸준하게 1, 20년만 넣으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죠? 그다음에 내가 집 한 채 마련한 거 가지고 그걸 바꾸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안 하는 이유가, 못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관심이 없으니까. 몰라서. 몰라서. 게으르고. 네.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남들보다 조금만 더 노후 준비를 일찍부터 시작하면 평생 월급 500만 원 누구나 만들 수 있고요. 그럼 또 이런 얘기해. 그럼 지금 500만 원인지 나중에 10년, 20년에 500만 원이 얼마나 가치가 되겠습니까? 화폐 가치 이야기 또 많이 하시거든요. 네. 저는 연금 전문이니까 댓글에 뭐 그런 게 많잖아요. 그렇겠죠. 그죠? 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럼 제가 지금 500 만들어 드렸는데 제가 뭐라 그랬어요? 한 달에 뭐 30만 원씩 불입하라고 했죠. 네. 자, 근데 국민연금. 지금 내가 100만 원, 150만 원 얘기했는데 앞으로 10년, 20년에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 연금 더 늘어나요. 그렇겠죠. 그죠? 퇴직금 마찬가지. 여러분 월급 올라가게 되면 퇴직금 더 쌓입니다. 맞아요. 더 쌓이겠죠. 그죠? 개인연금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한 달에 30만 원 하는데 내가 300만 원 버는데 30만 원 하지 않습니까? 내가 월급이 600으로 올랐는데 30만 원 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안 되죠. 600으로 오르면 60만 원 해야지. 그렇죠. 1000만 원 벌면 100만 원 해야 되고. 물가가 오르는 만큼 여러분이 더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 더 많이 투자하시면 그런 부분, 지금은 평생 월급 500만 원이지만 나중에는 평생 월급 1000만 원이 된다 하더라도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것이다. 물가가 상승하고 화폐 가치가 변하는 만큼 내가 추가로 더 준비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더 많이 내면 되는 것들이니까. 그러네요. 그럼요. 부동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부동산도 잘 봐요. 70년대, 80년대에 그때 강남의 아파트 얼마였어요? 1000만 원? 그렇죠. 1000만 원, 1500만 원. 2000만 원. 네. 그죠? 네. 그때 우리 아버지가 강남의 아파트를 사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은 500만 원밖에 없으니 500만 원 대출 받아가지고 1000만 원짜리 아파트를 사겠다. 네. 1000만 원짜리 저기 잠실주공 아파트를 샀어. 그죠? 네. 내가 투자는 500만 원 대출 받아서 산 거예요. 근데 그 집이 예를 들면 5천만 원 됐어. 네네. 5천만 원의 집을 팔아가지고 1억짜리 집을 사는 거야. 근데 5천만 원의 집을 팔아서 5천만 원 내 자기 자본과 네. 대출 500만 원 받아가지고 5,500만 원짜리 집 사는 사람 봤어요? 없죠. 네네. 그때는 또 5천만 원 더 대출을 10배로 늘려가지고 그렇죠. 대출의 비율을 10배로 늘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1억짜리 집을 삽니다. 그렇죠. 1억짜리 집이 5억이 되면 또 5억짜리 집이니까 또 500만 원 대출 받아요? 아니죠. 또 5억 500만 원? 5억을 대출 받아가지고 네. 10억짜리 집을 사는 거죠. 그렇죠.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주식도 마찬가지고 연금도 마찬가지고 네. 내가 소득이 늘어나고 물가만큼 올라가는 만큼 내 투자의 금액도 다 비율로 높이 올려갔기 때문에 지금 자산 형성이 가능해진 겁니다. 그러네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연금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으시겠지만 다 해봤다. 걱정하지 마라. 제가 시킨 대로 하면 된다. 네. 뭐 이견은 다른 분 계신데 네. 이게 다라. 어차피 노후에 굶어 죽을 거니까. 그냥 전문가가 시킨 대로 하면 된다 그냥. 네네. 연금은 네. 연금과 부동산, 연금과 주식은 서로 대체제가 아니에요. 연금과 주식, 연금과 부동산은 대체제가 아니다. 네. 네. 이걸 아니면 저걸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같이 할 수 있다. 서로 보완제입니다. 보완제다. 서로 같이 있어야 서로가 더 시너지를 발휘하는 거죠. 같이 한다. 야. 네. 제가 가장 많이 말씀드린 것 중에 그런 게 있습니다. 연금은 띠리리다. 연금은 네. 밥이다. 밥이다. 연금 밥. 무슨 얘기냐? 좀 점심 맛있게 드셨죠, 사실. 네네. 우리가 밥 먹으러 갈 때 이제 동료들하고 밥 먹으러 갈 때 얘기하죠. 오늘 우리 점심 뭐 먹을까? 그렇죠. 대부분 뭐라고 하냐면 뭐 김치찌개 먹을까, 뭐 아니면 뭐 된장찌개 먹을까, 네. 제육볶음 먹을까, 오징어 볶음 먹을까. 다 무슨 얘기죠? 전부 네. 밥 얘기가 밥 아니라 얘기죠. 반찬 얘기. 반찬 얘기구나. 맞아. 반찬 얘기. 반찬 얘기죠. 반찬 얘기예요. 왜 우리는 가서 야, 우리가 오늘 뭐 이해했습니다. 콩밥 먹을까, 보리밥 먹을까, 뭐 이런 얘기 한 적 없어요. 맞아요, 맞아요. 네, 전부 다 그냥 반찬 얘기하러 갑니다. 그렇죠. 반찬을 반찬으로, 선택하죠. 그러네요. 맞네요. 예. 그죠? 네. 자, 반찬은 화려해요. 반찬은 맛있어요. 반찬은 다양해요. 그러네.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는 반찬이 더 눈에 들어오고 반찬을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죠. 네. 그런데 반찬만 드셔보세요. 짜서 못 먹어요. 좀 괴로울 것 같은데 그것도 고문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김치찌개, 제육볶음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이유가 뭐죠? 밥이랑 같이 먹기 때문에. 네, 그러네요. 네. 그리고 반찬은 수천 년 동안 끊임없이 변화를 거듭해 왔지만 네. 밥은 네. 수천 년간 한 번도 변하지 않았어요. 신석기 시대부터 똑같은 것 같아요. 그렇죠. 똑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여러분들의 노후를 준비하실 때 다양하게 투자하시고 다양하게 부동산도 하시고 다양한 자산 준비하십시오. 하지만 그 준비된 자산을 더 잘 투자하고 더 잘 이용하고 안전하게 관리하려면 젊을 때는 월급이 있어야 되고 젊을 때는 월급이 있어야 되고 퇴직 이후에는 연금 소득이 있어야 돼. 예.
노후에 연금 받으시는 분들이 훨씬 더 안정적으로 잘 투자하고 계시더라. 이걸 꼭 명심하셔서 네. 연금은 밥, 주식 부동산은 반찬. 네. 꼭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